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요즘 미중 패권 전쟁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고도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트럼프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미국 소식 중심으로 자꾸 쏠림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작 중국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중국 내부의 미래 신산업들은 어떤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큰 근저의 맥락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오늘 귀한 분 모셨습니다. 제 옆에 계신데요. 교수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채널엔 처음 나오셨잖아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가진대학교 최명철입니다. 저는 한국 학부를 마치고 중국에서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석사를 마치고 청와대학교에서 박사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을 또 모시게 된 배경은 사실 제가 진행하는 그 라디오에 한번 나와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역대 중국통 학자분들한테 못 들었던 몇 말씀을 해주고 가셨어요. 그게 예. 큰 흐름에서 한두 마디 살짝 나왔는데, 저희가 그때 모셨던 주제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가지고, 야,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공유해드리면 도움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랑 그냥 그 호프집에서 생맥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그냥 두서없이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또 중국의 빅테크 기업, 또 뭐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 택시, AI, 휴머노이드 로봇 등등 이 신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지금 이제 슬슬 미국의 텃세 때문에, 강압 때문에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의 견제로 인해서, 미국의 공격으로 인해서, 트럼프 일기 때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화웨이를 비롯한 일부 기업들이 타격을 받은 건 사실이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계속 여러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이 조금 경제가 어려워졌다라고 말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아까 방금 교수님께서 중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이나 이런 신생 기업들은 오히려 상당히 지금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트럼프 1기 때보다 지금 텃세는 더 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 자리 잡아서 잘 나간다, 이런 거예요?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트럼프 1기 때 미국에서 처음에 이제 광동성 심천에 있는 중싱이라는 그 기업을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이 기업은 세계 4위의 통신 장비 업체였는데, 이 기업을 먼저 공격을 하고 나서 이 공격이 이제 미국의 요구를 이제 많이 받아들이게 됐죠. 그리고 나서 사실 이 기업들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한 몇 년간. 그리고 나서 미국이 이제 화웨이를 공격하게 됐는데, 화웨이는 미국의 요구를 맞서게 됐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게 됐습니다. 역시 화웨이도 한 몇 년간 어려움을 겪었고, 화웨이도 역시 통신장비 업체이고 심천에 있습니다. 화웨이는 통신장비 1등 업체이고 불과 몇 년 사이에 핸드폰을 만들어서 핸드폰 1, 2등을 다투게 됐죠. 그 핸드폰 부서를 아너라는 회사로 분사를 시키고, 화웨이가 한동안 어려웠던 건 사실이지만은 지금은 중싱이나 화웨이 같은 기업들이 다시 부활을 해서 굉장히 그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가고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한 것도 분명 사실입니다. 야, 어찌 보면 근데 말씀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미국의 텃세가 아니라 중국 정부의 텃세도 있었네요. 통신장비 업체라는 게 국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지원 또는 제도적 뒷받침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이거를 이제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기 좀 어렵고, 게다가 중국 그 중싱이라는 단어도 중화민족의 중흥 뭐 이런 그 단어고요. 화웨이도 화자가 중화라서 중국을 위해한다 뭐 이런 단어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기업들을 이제 먼저 공격을 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기업들을 뭐 미국 공격을 했지만은 결국 이런 기업들이 당하는 게 사실 중국의 국익 또는 자존심과 걸려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많이 많은 지원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오히려 미국의 제재가 중국 기업의 기술 자립을 도와주고 있는 어떤 그런 식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누르면 누를수록 본인들이 더 기술 자립에 박차를 가했던 그런 모멘텀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구든지 누가 날 눌렀을 때 자립하고 싶고 더 이 누름을 이겨내서 더 거듭나고 싶은 건 사람 마음이 다 똑같을 텐데, 그럴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은 게, 그렇게 될 때 필요한 자금이 없거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인력이나 능력이 없거나 뭐 이렇게 돼서 사실 눌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그러면 미국이 누르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인력이 있는 겁니까? 자금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뭐가 작용한 건가요? 사실 뭐 자금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대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자금을 뭐 중국 기업들이 고민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중싱이라는 기업은 국유기업이고, 예. 그 다음에 화웨이는 사기업 또는 이제 중국 표현으로 민영기업인데 상장하지 않은 회사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중국 정부가 뒤에서 이제 어떤 후원을 해주는 게 지원을 해주는 게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고요. 네. 비공개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고, 화웨이의 연구개발 역량이 상당히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인력이 전체 회사 인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요. 네. 절반 이상이 연구개발 인력이고, 연구개발 센터도 여러 개를 가지고 있고, 예. 굉장히 크게 잘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예. 만든 거는. 그 다음에 화웨이가 거의 한 7년 정도를 사실 유럽의 특허청에 신청한 특허 수가 1등을 계속 차지했습니다. 아, 유럽의 특허청에 등록한 전체 기업들의 랭킹 중에 화웨이가 1등이에요? 1등했어요. 예, 7년간. 예. 그 전에는 삼성이 잠깐 1등 했다가 화웨이한테 넘겨서 7년을 했다가 이제 올해 순위가 좀 바뀌긴 했지만은, 사실 이제 다른 중국 기업들과 좀 다르게 화웨이 이런 기업들은 기술력이 굉장히 강한 기업이고요. 네. 물론 그 기업들이 뭐 처음부터 완전 창의적이었다 볼 수는 없지만은 모방의 혁신으로 넘어간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중국 정부 지원이 있고 또 많은 연구개발 인력이 있고 그런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런정페이 회장 창업자를 중심으로 미국의 제재를 도입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고요. 네. 어떤 절박감에서 나오는 어떤 강한 생명력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에서의 자금 서포트도 있을 뿐만 아니라 CEO의 어떤 남다른 리더십 그리고 정부로서의 뒷받침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경쟁 관계에 있다라는 그런 사명감도 같이 결부되면서 폭발력을 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또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 가지 외부 맥락은 이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서 우리 대통령도 그런 소리 했었습니다만 정말 국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텃세 아닌 텃세에 우리가 다 일방적으로 요구를 들어줘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그래서 이런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우리 위기의식이 R&D라든가 기술 성과라든가 비즈니스로 잘 투영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 현장의 엔지니어 분들에게도 나름대로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선도 기업들은 적어도 자금 여력도 꽤 지원해 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성과가 안 나는데 중국은 뒤에 있었는데 치고 나갔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거는 도대체 어느 요인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봐야 되죠? 일단 저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건 개인의 생각이지만은 일단 한국이나 이런 일부 나라들 보면은 법 쪽에 그러니까 법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정치권에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네. 근데 중국은 이공계 베이스를 가진 정치인들이 국가 주석과 총리 오르거든요, 대체로. 네. 그래서 이제 국가 고위층들이 상당수가 이공계 출신이어서 근데 이공계적인 정책을 밀고 나가기 굉장히 좀 이렇게 수월했고요. 네. 저희는 이제 법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정치권에 계셔서 이게 법률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런 거를 많이 해석을 하시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법률적인 그런 것보다는 이 정책을 추진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먼저 정책을 내놓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 개선하고 조치를 취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과 중국이 이제 법을 만들거나 제정하고 집행하는데 좀 차이를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이제 물론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그 중에 이공계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한국 언론에서 최근에 보도가 됐지만은 예전에 제가 중국에서 공부할 때도 느꼈던 거고 지금 와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은 중국에서 의대랑 법학의 순위가 한국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예전부터 의사랑 변호사가 한국보다 지위가 조금 낮고 수입도 좀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공부 가장 잘한 인재들은 뭐 지금 한국 언론 지금 보도하지만 예전부터 이공계로 갔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1979년, 80년 이때 이제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치면서 많은 기업들이 그때 탄생하게 됐는데 그때 많은 창업자들이 20대, 30대에서 창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들
중국은 그런 어떤 젊은 폐기 이런 것들 해서 한국보다 창업에 대한 열망이 더 높고요. 네. 한국은 좀 굉장히 좀 이렇게 대기업 가서 안정적인 것, 의사화돼서 선호하죠. 선호하고 네. 안정적으로 돈 버는 걸 원하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뭐 우선 학생들이 이공계로 가고 또 창업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 영역에서 뭐 1등이 되는 또는 사장이 돼서 자기가 이렇게 직접 의사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한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예. 중국 정부가 1,000개, 10,000개 등을 오랫동안 이렇게 실행하면서 네. 외국의 우수한 인재를 데려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중국계 인재인가요? 중국계 인재가 많지만은 최근에 이제 화웨이가 이제 청년 계획 같은 걸 이제 영 지니어스라는 계획을 하게 되는데 예. 거기는 뭐 인도 사람이나 다른 외국인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수한 천재는 뭐 우리는 국제 관계 없이 받아주고 환영한다. 그리고 굉장히 엄청난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죠. 네. 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국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았나. 이게 단기간에 형성된 정책이 아니라 오랫동안 집행된 정책이고 이공계 인재를 우대해 왔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월급 그런 수준보다 훨씬 더 파격적으로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의 물가 한국보다는 아직까지 좀 저렴하다 할 수 있지만 네.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 화웨이의 어떤 평균 연봉이나 보너스가 삼성보다 더 많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아, 화웨이가 우리보다 높아요? 삼성보다? 예, 보통 그렇게 이야. 알려져 있습니다. 뭐 개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겠죠. 예. 그러면요, 또 이것도 여쭤볼게요. 네.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이공계에 우수한 인재가 많이 갔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그 친구들이 대부분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이런 걸 가지 스타트업으로 뭔가 창업하려는 거는 우리도 예전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IT 붐 있을 때랑 그리고 대기업이 없었던 60년대, 70년대 초반 이럴 때는 물론 우리도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중국의 이공계들은 어떻게 보면 화웨이나 이런 데 지원하면 굉장히 안정감 있고 글로벌한 회사에서 연봉 1억씩 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도 일부는 있는데 굳이 창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어떤 배경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처럼 창업했다 망하면 집안 말아먹는다, 너 인생 망친다 이런 문화가 아닌 겁니까? 중국 정부가 창업을 장려한 것도 있고 예전에 이제 지금은 고인되시는 리커창 총리가 네. 이제 중국의 그 취업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창업에 좀 적극적으로 장려한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 창업센터도 만들고 그 창업센터는 이제 한국 등 다른 나라가 오히려 첨주를 하게 됐죠. 네. 예, 그래서 창업을 권장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뭐 물론 화웨이나 이런 대기업에 들어가지만은 예. 거기서 어느 정도 그 어떤 경험 그다음에 어떤 자금력을 이제 인맥을 좀 모으고 나서 독립한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화웨이를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 화웨이에서 일한 인력 중 일부가 나와서 네. 일부는 대학에 가서 화웨이랑 연계된 일을 학교에서 해주고 있고요. 예. 일부는 또 창업을 해가지고 화웨이와 좀 연결된 그런 제품들을 만들거나 관련된 일을 또 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협력사 같은 게 된 거네요. 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찌 보면 무조건 창업을 한 건 아니고, 뭐, 화웨이 갔다가 창업하기도 하고, 또 창업을 해서 화웨이와 관련된 일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 거네요. 물론 뭐 인구가 많으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요. 네. 실제 뭐 대학교 졸업한 창업한 인물들도 있고, 네. 중국이 이제 경제 굉장히 역동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네. 창업에 대한 어떤 인식이 굉장히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연구개발 같은 경우도 보면 한국은 이 연구과제를 따고 나서 꼭 이게 성과를 내야 되고 뭐 그런 제약이 의무가 있죠. 제약이 예.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연구재단 과제 따봤지만 네. 중국은 그런 데서 좀 자유롭습니다. 아. 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과제들을 수행하고 그래서 그중에 일부만 성공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일부는 실패해도 만일 이게 어떤 건설적인 어떤 그 시도였으면은 좀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예. 참, 그건 부럽네요, 진짜. 땅이 넓고 이제 돈이 많아서 그런지 좀 이렇게 그런데 여유가 좀 있고요. 네. 제가 뭐 이제 창의성 같은 걸 이렇게 설명할 때 네. 꼭 이렇게 정답만 요구하거나 꼭 이게 꼭 실패를 하지 말고 성공을 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이 있으면 네. 창의적인 안건이나 아이디어가 나오기 좀 못하죠. 어려운데 네. 중국은 좀 그런 데서 조금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요. 이 스타트업들에게 자금을 주는 그 규모도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을 정부가 지원하거나 하는 것보다 큽니까? 근데 정확한 비교는 좀 어렵지만 일단 금액적으로는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예.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훨씬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해했어요. 지금의 중국이 트럼프 1기 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고도 성장을 하고 나름대로 성과를 계속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수한 인재들의 이공계 선호 현상, 그리고 국가의 위정자들도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상황, 그리고 또 나름대로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 기피하지 않는 문화들, 이런 것들이 선순환을 자꾸 그린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젠 중국도 그 중국의 경제 성장률 수치를 우리가 온전히 믿지는 않지만 점점 저성장 기조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전처럼 스타트업으로 창업했었을 때 성과를 낼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니 우리나라처럼 이제 안정적인 직업, 뭔가 큰 틀에서 울타리 속에서 살고 싶은 선호 현상 조금씩 높아지지 않을까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중국에 있었을 때는 경제 성장 10% 함락됐고, 그때도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뭐 서방이나 이런 나라에서 궁금증이 의심이 좀 있었지만은 일단 고속 성장을 해왔던 건 맞고, 예. 지금도 성장률이 하락해서 뭐 뉴노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지만은 그래도 한 5% 정도 됩니다. 네. 이제 한국이 이제 0% 성장한다는데 중국 그걸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5% 성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네. 그러니까 한국보다 4-5배 성장이 높다라고 이제 뭐 대략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물론 그래서 이제 경제는 발전하고 있는데 예전보다는 활력이 좀 줄었기 때문에 네. 그 중국의 이제 학부생이나 석사생들이 공무원 시험에 많이 지금 진출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역시 중국도 우리처럼 좀 변화는 가네요. 예, 변화는 가지만은 그래도 창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한국보다 훨씬 좋고, 네. 예, 뭔가 이렇게 도전해 보려는 그런 인식도 상당히 좀 강합니다. 네. 그 다음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도전하는 나이가 또 사실 혁신에선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워낙 대기업이라든가 전문직에 대한 선호 현상이 높다 보니까 어떤 큰 조직에 들어가서 젊고 영민했던 그 기간들을 거기서 다 보내고 나름대로 40대 중후반 아니면 50대 중후반 이럴 때 퇴직해서 나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역동적이고 중장기적인 어떤 큰 빅뱅을 노리는 창업보다는 바로 그냥 리워드가 나오는 뭐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공인중개사라든가 뭐 하여튼 이런 그냥 루틴한 창업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창업하는 연령대가 대부분 어린 거죠. 예, 어립니다. 저도 뭐 구체적인 통계나 이런 것들을 접하지 못했지만 어리게 생각되고 있고요. 또 이제 약간 좀 재미있는 거는 예. 중국에 이제 이사급이라 할 수 있는 뭐 그런 연령대가 한국보다 좀 젊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뭐 회사마다 좀 차이 나지만은 뭐 30, 40대 이사들이 제법 많고요. 근데 그런 중국의 이사들 또 기업 고위층이 한국이나 일본으로 출장 가서 네. 같은 직급을 만났을 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거 좀 놀랬다라는 농담이 이제 가끔 들리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사진이라고 하는 게 그냥 스타트업의 이사진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큰 회사 이사진을 말하나요? 큰 회사 이사진은 마찬가지입니다. 대략적으로. 네, 한국보다 한 5살, 10살 정도 어렸던 것 같습니다. 10살 가까이요? 와. 그 정도. 그러니 어차피 그 조직에서 임원이나 높은 자리 하고 나와도 본인들이 세컨 찬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가 형성되는 거네요. 아, 예, 맞습니다. 나와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그래도 뭐 고속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방면의 기회가 있는 거죠. 네.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이 지금도 등장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요. 예. 예. 그러면 지금까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잘 성장해 왔던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요소들 뭔가 짐작했던 것들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국도 초고령 사회에 굉장히 빠르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요즘 청년 취업난이 너무 높다 보니까 리스크를 테이크하지 않으려는 기질들이 높아져서 이공계들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 주셨고요. 예전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론 경제 성장률이 우리보다는 몇 배 높지만 예전 같지 않으니까 창업에 대한 분위기도 조금은 주춤해질 수 있다. 이런 흔적들을 지금 말씀 주셨어요. 예, 추세는 좀 그런 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그 타이밍인 것 같아요. 미국이 누르더라도 그래도 아직까지 말씀 주셨던 중국의 역동적인 어떤 경제적인 분위기 이게 한 10년, 20년 더 갈 거면 중국이 잘 안 눌릴 것 같고 반대로 아닙니다. 제가 그 간간히 방학 때마다 중국에 다시 가보지만 몇 년 뒤에는 이제 중국도 이런 역동성이 확 꺾일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결국 미국이 누르는 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정확한 그 어떤 생각은 없지만 이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중국 사람들한테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예전에 제가 했을 때는 10%대의 경제 성장률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뭐 5% 안팎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성장세는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해 나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계속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기업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고 예. 그다음에 중국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데는 중국 정부 1대1로 정책도 있고 예를 들면 동남아 같은 데는 화교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 화교들을 이렇게 연결이 돼서 동남아 시장을 잘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중국이 미국의 공격을 하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갑자기 내려가거나 장기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거라는 생각은 그렇게까지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미래 신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로봇, 신재생 에너지, AI, 자율주행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그런 신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반드시 일정 점유율 이상의 성과들을 가져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요. 네. 야, 이건 우리 입장에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네. 굉장히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네.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해서 그렇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로봇 같은 경우는 대nhập 기자님도 예전에 아톰이나 건담 같은 만화를 보셨을 텐데. 그렇죠. 저희도 뭐 마징 같은 이런 만화를 봤고 실제로 이제 보통 산업용 로봇이나 이런 로봇 분야에서는 일본이 강국이었는데 지금은 뭐 로봇 산업 기업들 보면은 상당수가 중국 기업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잘 알려진 게 항저우에 있는 그 6개의 용이라 할 수 있는 그 유니티나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네. 그 로봇 분야에서도 중국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발전해 가고 있고.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중국 잠깐 갔다 왔는데. 네. 한 4성급 정도 되는 호텔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일부 호텔에서는 로봇이 음식 같은 걸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는 거죠. 로봇이. 그리고 이제 중국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드론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그 CATL이라는 그 전기 배터리 회사가 세계 1등입니다. 2등이 BYD죠. BYD는 전기차 1등인데 전기 배터리도 2등입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다른 뭐 여러 가지 영역들 있고 태양광이나 이런 데서는 중국 기업들이 워낙 꽉 잡고 있어서 다른 외부 기업들 다 몰아냈습니다. 야, 이거 뭐 나름대로 미국이 중국을 눌러줘서 그 사이에 우리 기업들이 다시 숨통을 트일 줄 알았더니 그렇게 낙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군요. 근데 그게 몇 년간 숨통을 틔웠던 거고 지난 몇 년간은 저희가 잘 국가기술, 과학기술을 많이 발전시켰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는 시나리오는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진짜 탑티어의 기술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요. 근데 결국 그 기술들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갈라파고스로 만들어버렸거든요. 바깥에 표준 특허나 표준 기술로 적용하는 걸 막아버리고 좀 뭐 또 일본의 기술이 가격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게 훼손시켜버리고 그래서 사실 일본이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게 많은데 결국 사장된 부분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중국도 똑같이 그런 선도적인 기술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과 기술도 있는데 미국의 이런 시장을 억압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게 활용되지 못하는 그런 거는 아닐까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갈라파고스 현상도 있고 한데 뭐 1985년 플라자 합의도 있어서 미국이 뭐 일본은 집중 공격한 것도 맞지만은 사실 일본 기업들이 지나치게 자기 기술에 이렇게 자신감을 가져서 소비자에 맞추면 기술을 이렇게 좀 약간 소홀한 측면도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인구를 보면은 일본의 인구가 1억 2천, 1억 3천 정도 되는데 중국은 약 14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남아에 뭐 5천만 명이 있다는 이제 추정이 있긴 한데 뭐 그렇게 됐을 때 보면은 뭐 일본 기업들이 일본 내에서 있을 때는 뭐 갈라파고스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은 중국 기업들은 미국에 굴하지 않는 자신만의 산업 생태계나 산업 표준을 만들고 있죠. 이 점이 정말 중요하고 또 한국이 좀 많이 이렇게 그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해했습니다.